그래서 사자 가상 대결이 비로소 10월 중순부터 실시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 군데 실시가 됐어요. 근데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참고로 코리아 리서치와 한국 리서치는 다른 회사입니다. 요 4개 회사가 연합해가지고 조사를 자주 하는데 18일부터 20일까지 18세 이상 전국 1,003명 대상으로 조사를 한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이 조사가 있는데 요거는 국민의힘 후보로는 4명 다를 넣어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이재명, 그러니까 윤석열이 들어갔다. 이재명 35, 윤석열 34, 안철수 7, 심상정 6. 자, 바로 드러나는 게 윤석열 34 더 낮아요. 예, 양자 대결로 했을 때 윤석열이 더 높게 나온 조사도 있는데 더 낮습니다. 그러면 홍준표를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 35 똑같습니다. 홍준표 32, 윤석열보다 살짝 내려왔죠. 안철수 8, 심상정 6. 원희룡 넣으면 이재명 36 비슷하죠. 원희룡 22 확 떨어져요. 안철수 11 좀 올라갑니다. 심상정 6. 유승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 34, 이재명 살짝 떨어졌어요. 아주 살짝 떨어졌어요. 유승민 20 확 떨어졌습니다. 안철수 13 최고치로 올라왔어요. 심상정 6. 심상정은 4가지 경우에 다 6이에요. 이게 뭘 얘기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거는 이 조사에 패배자가 있습니다. 명백한 패배자 유승민. 네. 유승민을 넣었더니 20%밖에 안 나온다. 안철수가 13까지 올라갔다. 네, 이거 뭘 의미할까요? 국민의힘 지지층. 저는 지난번에 천용길 기자가 유승민이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면 결국에 국민의힘 지지층은 찍을 거니까 위원 확장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잘 여의치 않은 거 아닐까요? 물론 이 여론조사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보세요? 너무 싫어하는 것 같은데? 전통 지지층에서? 후보로 지금 이 측면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 최종 경선이 막바지에 가는 국면이니까 사실 지금 뭐 이 이름을 다르게 집어넣었을 때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뭐 불만이나 이런 걸 상당히 많이 표출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인 거죠. 아마 여론조사 실시한 시점이 한 2달 전이었거나 네. 또는 아니면 대선 후보가 실제 선출되고 나면 사실 이 부분들은 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이 경선 투표가 11월 1일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당원들은 이미 요 정도 되면 국민의힘 조직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벌써 이 경선 때 어떤 방식으로 투표를 해야 되는지 지침 내려가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타이밍이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나온 거다. 뭐 그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유승민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떨어진다. 당내 조직에서의 장악력이 부족하다는 걸 저는 뭐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조사가 공정한가에 대한 많은 비판들이 따르고 있는 조사 업체긴 한데 어쨌든 여론조사 공정은 국민의힘 쪽 후보들이 좀 높게 나옵니다. 다른 조사에 비해서. 그런데 가상대결 붙여보니까 원희룡이 이재명을 이기는 조사가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저런 여론조사들을 다 조합을 다 모아봐도 이재명을 이긴다라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도 안 나온 후보가 유승민이에요. 이창원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유승민에 대해서? 굳세어라 유승민. 굳셀 수 있겠나 이거? 그러게요.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는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인간적 매력을 어필하는데 실패한 것이.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사실 바른미래당 이렇게 한 바른정당 하면서 그때 되게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개혁적인 어떤 보수를 꿈꾸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어필을 했잖아요. 합당 이후에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못 보여줬다. 그 여파가 지금까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정치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신의 한계가 이번에 좀 많이 드러난 게 아닌가. 이제 뭐 그러니까 잘하면 입각 뭐 정도 아니겠어요? 하려고 하겠나 입각을?
입각을 하려면 당이 이겨야 그렇겠죠. 그럼 윤석열 후보가 돼서 이긴다 치면 입각 시켜줄까요? 안 시키지 않을까요? 야 유승민 너 똥침이나 받아라. 저는 뭐 이번 주에 지난주였죠. 지난주 화요일날 그 유승민 후보와 저 오찬 토론회가 있어서 뭐 질문을 몇 가지 했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왜 이렇게 배신자 프레임에서 못 벗어나냐. 네. 근데 생각해 보면 이 박근혜를 탄핵에 박근혜를 감옥에 집어 넣었던 주역 중에 하나인 윤석열 후보는 전통적인 지지층에서 이만큼 지지가 나오는데 안 나오는 것은 결국 이 배신자 프레임 때문이 아니라 우리 김순 평론가가 분석한 대로 네네. 이 문재인 정부와 제대로 싸운 적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 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 천 기자가? 제가 질문했습니다. 네. 근데 그럼 나한테 돈 좀 줘요. 제가 김수민 평론가가 이렇게 분석한다라고 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네. 네. 근데 돌아온 대답이 뭐였냐면 네. 쭉 2017년부터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대선에 출마했었고 당시에는 소수 정당의 이 국회의원으로 대표로서 네. 문재인 정부의 2018년 뭐 판문점 선언이나 이런 것들 꾸준히 비판해 왔다. 다만 소수 정당일 때 주목을 받지 못했고 2020년 총선에서 불출마 선언을 한 이후로는 정치권에 주목을 받는 위치에 있지 못해서 문재인 정부와 싸움을 격렬하게 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질 뿐이다. 아니죠. 이게 설명이 뭐 이렇게 길어. 그러니까. 길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때 주목 못 받았는데 대선 후보가 돼서 주목받기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치고 나가려면 원했던 대답은 그래 나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 뭐 탄핵으로 당선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하길 바랬다. 그때까지 나는 계속해서 좀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내가 등판하게 됐다.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변명일관조로 본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 환경에 자꾸 탓을 돌리는 이 주도권을 잡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니면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조금 각도를 돌려서 지금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게 문재인이냐? 라고 얘기를 던지면서 우리의 적은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이게 유승민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적은 이재명이다. 문재인하고 싸우는 게 아니다. 대통령은 단임제인데 그 문재인이랑 싸우는 틀로 계속 보니까 윤석열이 떴던 건데 그 윤석열로 대선을 소화 못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럼 이재명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내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이재명하고 흡사한 홍준표냐. 이재명 하나 못 걷고 서로 악재 경쟁하는 윤석열이냐. 나 유승민이다. 국민들이 알고 있다. 어느 정도. 내가 지지를 바로 지금 못 받아가지고 이게 힘이 안 붙어서 그렇지 이재명 대 유승민이면 유승민이 이긴다는 얘기는 사실 정치부 기자들도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 유승민이면 유승민이 무조건 이길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그게 사실인지 부합하는지 이걸 떠나서 그럼 그런 걸 이용을 해야지. 그렇죠. 그런 기대에 내가 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냐. 부응을 해야 되는데 유승민 지지자들이 제 페북에 그래도 좀 오는 편입니다. 홍 지지자들은 제가 역선택 방지해야 된다고 했을 때 돌아섰고 그다음에 뭐 어차피 안 친했지만 윤석열 지지자들도 요새 나한테 좀 돌아섰고 예. 다 돌아섰네. 뭐 여기저기서 다 돌아서 나는 아니요 우리 공화당 지지자들은 안 돌아섰습니다. 거기는 애초부터 그랬고요. 네. 근데 그나마 유승민 지지자들이 좀 계속해서 저를 모니터를 하더라고요. 그 내가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될 정도면은 이건 문제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후보들마다 악재가 많으니까 캠프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 하시던데 정치는요 몰라. 기업에서는 오너가 덜 떨어졌는데 중간에서 잘 돌아가서 기업이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치는 캠프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100% 후보한테도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책사가 있어가지고 해줘야 되냐고. 후보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렇죠. 그 정도 수준 네. 돼야지. 그리고 그러니까 모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토론할 때 보면 그러니까 모르지는 않아. 모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모르지는 않는데 일단은 이게 안 읽는 거고 자연스럽지 않은 거고 두 번째는 토론 전략도 되게 네거티브로 지금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천공스승 왜 얘기하냐고 유승민이. 그러니까 유승민도 어디 뭐 무속인이랑 찍은 사진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승민이 잘하는 거를 잘할 수 있도록
계속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쉽죠. 그러니까 원희룡이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잘 대처를 한 거지. 네. 어찌되건 이재명 대정동이 나왔을 때 제일 하위 주자로서 요거를 기회 삼아서 올라갈 수 있는 전략을 펼친 거고 그게 지금 주요한 거잖아요. 네. 지금 이제 소시오패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여기까지 온 거는 어찌됐건 원희룡이 굉장히 좀 오히려 벤치마킹을 좀 했으면 좋겠고 뭐 유승민은 하여튼 그런 것 같아. 이게 사람이 이게 사람이 참 좋거나 사람의 인간적인 굉장히 매력이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줘야 되는데 특히 네. 대통령 후보라면 네. 아니면 저 사람이 되면 이명박처럼 정말 우리가 저거 하나만큼 뭘 하겠지. 뭐 이재명도 사실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저 네. 사람이 되면 그래 저 보기 싫은 놈들 싹 쓸어버리겠지. 나쁜 놈들. 그럼 안상수도 됐었어야지. 망치로. 근데 유승민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정말 관료들하고 그러니까 관료적이고 어떤 일을 보면 잘할 거는 같은 사람이긴 하나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해결해 줄 사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사람들이 들어하는 것 같아요. 유승민이 그나마 좀 페이스가 살 때가 어떤 때였냐면 거센 풍랑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는 박근혜한테 다구리 먹을 때 그다음에 지난 대선 때 바른정당에서 의원들 한 열 몇 명 탈당해서 자유한국당 복당할 때 그때 막 영상 만들어서 끝까지 간다. 저에게는 아직 12명의 개혁 보수의 길이 남아 있다. 국회의원이 있다고. 개혁 보수 내가 생각하는 개혁 보수란 유승민 성대모사도 내가 연습을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뜻한 보수잖아요. 따뜻한 공동체. 근데 유승민의 캐릭터가 좀 차가운 편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인 거죠. 차라리 시원한 보수 어때? 시원한 보수. 아니, 쿨 보수. 쿨 보수. 이런 얘기를 내가 해주는 게 문제예요. 유승민 캠프 다 뭐 하는데. 그러니까 이창훈 대표가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까 김순 평론가도 그랬잖아요. 정치부 기자들은 유승민이랑 이재명이랑 붙으면 유승민이 이긴다. 네. 이거는 정치부 기자들 유승민과 이재명을 만나본 기자들의 네네. 입장에서 바라본 거죠. 저도 제가 만나본 토론해본 대선 후보 중에서는 유승민이 제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왜 홍준표 있죠? 홍준표는 홍준표한테 다구리 먹었잖아. 저 정치도 모르는 게. 그 홍준표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네. 지사 시절에 제가 토론을 할 때는 좀 불편한 질문을 하면 그냥 질문 씻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데 이 유승민 후보는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 질문의 맥이 뭔지 다시 물어보고 중간에 대답하다가 다시 재질문하면 그거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라고 이게 치고받고 토론하는 거 즐겨요 본인이. 그 답안을 다 써야 되는 거지. 그래서 기자들은 좋아하지만 그게 국민들한테는 별로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희룡이 지적했듯이 차가운 경제학자, 요거를 아니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뭐 사람 성향이니까. 근데 성향을 살려서 쿨로 갔어야지. 쿨로. 오히려 더 정책 중심으로 막 달리고 이랬었어야 되는데 괜히 그 뭐 천공 뭐 누구 아십니까 뭐 어떤 부위에 침을 놓는다는데 이런 거 들고 와가지고.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이게 유승민이 몇 살 때부터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자신을 자꾸 얽매고 있는 게 있어요. 지난 대선 때도 문재인 후보가 한번 공약 발표하다가 3D 프린터 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유승민이가 내가 고 봤어. 실시간으로 SNS로 봤는데 유승민 SNS에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무슨 글이 올라왔냐면 유승민이 자기 비서한테 A사 용지 갖고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비서가 못 알아듣더라. 그러니까 그거는 3D라고 발음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 거를 풍자한 거죠. 유승민이. 이게 진짜 웃긴다 이거. 유승민의 조커가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지워졌어요. 글이. 알고 봤더니 그 글은 비서가 유승민과의 일화를 딱 겪어보고 재밌어가지고 비서가 정리해서 SNS로 올렸는데 유승민이 내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자기가 생각하는 정치는 그런 게 아닌데 근데 나는 그런 거는 좀 필요하지 않나? 오히려? 홍준표 같았으면 그거 또 어디 가서 100번 얘기한다. 계속 얘기한다. 김건모 뭐 핑계로 성공한 건 김건모밖에 그러면 없어요. 의사용지라고 이런 해요. 것처럼. 의사용지 여기 들고 있어요. 이러면서.
그 유승민은 너무 뭐랄까 진지한 이미지 이런 거를 철두철미하게 갖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지지층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타겟팅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아니, 채팅창에서 수제 로봇님이 유럽식 총리감이지 하는데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 보고 하는 얘기죠. 아니에요. 유럽식 총리는 다른 나라 대통령 이상입니다. 유럽 가면 그러면 총리 못해요. 유럽 가면 또 장관이에요. 그냥 예, 한국 총리 스타일이지 유승민은. 유럽 총리가 아니고 유럽 총리는 엄청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총체적인 메르켈 봐요. 메르켈이 그냥 참모형 정책가형 아니잖아요. 네, 하여튼 일단 거대 양당 안에서라도 혁신적인 후보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국민들은 많이 갖고 있었고 이재명 윤석열은 진짜 뭐 대장동 이런 거 의혹 없다 치자.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쳐요. 일단 범인이 아니라고 치자고. 그래도 웃긴 게 사실 이재명 윤석열이 왜 떴냐면 민주당 국민의힘 거대 양당 체제가 엮었다는 건 국민들이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이기 때문에 계속 아웃사이더 정치인을 올립니다. 국민들이. 노무현 이해창이 다 그런 사례였던 거고 이명박도 마찬가지였던 거잖아요. 노무현도 그렇고. 이번에도 국민들이 이재명 윤석열이라고 하는 원래 정치인 아니었던 변방에 있거나 정치인이 아니었던 사람을 올린 거예요. 근데 국민들의 기대를 배반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윤석열이. 예. 그러면 이제 좀 다르게 정치를 해볼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지금 민주당 경선 끝났고 국민의힘에 이제 유승민 얘기를 좀 했는데 그럼 결국에 뭐 거대 양당 경선이 끝나면 이제 제3후보는 어떻게 되는 거냐? 꼬집어 얘기해서 심상정, 안철수, 김동연 이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마무리를 짓죠. 허경영은 왜 계속 뺍니까? 허경영은 제3의 후보가 아닙니다. 책 봤어요, 허경영. 허경영은 제0의 후보입니다. 제0이야. 허경영을 어디 제3이라고? 나 허경영은 0입니다. 0. 허경영 난세의 영웅 허경영인가 그 책 그 교보문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잠깐 봤는데 정말 감동이. 무슨 내용이에요 또 그거는? 아니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아니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무화꽃이 지지 않았다. 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왜 나라가 왜 이러냐에 대한 진단부터 하는데 설득이 확 됐어. 술술 익히더라고. 지금까지 이창훈 후보가 지목했던 정치인들의 운명이 어땠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안상수 후보부터 해가지고 장기표 딱 좋아하는 캐릭터들이지. 안상수, 장기표. 자 지금 심상정 그래도 대장동 국감 때문에 좀 발판을 만났어요. 심상정 어떻게 될까요? 아까 근데 여론조사는 다 6%만 나왔는데 근데 주목해야 될 게 어떤 경우에도 6%야.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나오든 6%예요. 이재명 또 표가 안 늘어. 이건 뭐냐? 심상정한테 남아있는 6%는 찐이라는 얘기거든. 이재명한테 비판적 지지할 표는 이미 갔다는 거예요. 다 갔죠. 그럼 심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얼마 전에 민주당과 연정을 하겠다. 잘 들어보면 단일화는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로 단일화해달라고 했어요. 이재명 아니고 자기로 해달라고. 그리고 이번 국감 때 보니까 심상정이 이재명을 굉장히 한심하게 생각한다는 표정이 다 드러나가지고 둘이 단일화를 할 그럴 개연성은 좀 크지 않다고 보는데 근데 자기 딴에는 이거니까 심상정이 했던 얘기는 두 가지예요. 목적이. 선거 전략으로서는 뭐냐. 민주당 지지층인데 이재명 싫은 사람 나 찍어라. 이거예요. 심히 한 얘기는. 두 번째는 내가 어쨌든 대통령 후보로서 대통령이 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대통령 되면 민주당이 180석 이고 하니까 이제 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렇게 해버리면 나는 그냥 민주당 부스러기밖에 못 먹는 거 아니냐. 그런 좀 심각한 문제의식이 듭니다. 압박은 근데 막판에 많이 좀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단일화. 그러니까 1대1로 지금 딸딸 끌어서 모일 건데 2012년이 그랬죠. 이정희가 중간에 이제 그만두잖아요. 이정희는 압박을 받고 그만두는 게 아니고 전략적으로 네, 그냥 자기가 하려고 그렇죠. 했던 거죠. 그리고 그때 심도 사퇴하죠. 심의 예비 후보 예비 후보까지만 사퇴했었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또 이재명 굉장히 캠프에 좀 있으신 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 보니까
거의 막판에는 사퇴를 종용하는 거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더만. 그 사람들의 바람이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속으로 지랄하네 그랬거든. 뭘 그걸 그렇게 그냥 알아서 하지. 근데 설계한 자는 죄인입니다. 심상정 성대모사입니다. 심상정 심상정이 저보고 왜 자기 성대모사는 안 하냐 그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심상정 불만족스러워도 내 맘이야. 아, 방금 심상정이야? 설계한 자는 범인입니다. 심상정이라고. 윤석열 아니야? 윤석열은 좀 더 두껍습니다. 똑같은 것 같은데. 윤석열은 다 이렇게 안 합니다. 바이브레이션이 없습니다. 심상정의 가장 큰 딜레마가 그 본인도 저는 김수현 평론가가 지적한 부분을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알고서도 그렇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삼지대 안철수, 김동연과 단일화도 그 공동 대응도 구상을 할 수 있는 국면이긴 한데 정의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을 그 길로 가자고 심상정이 던질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까? 이게 심상정한테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딜레마지 않을까? 저는 이걸 누가 심상정 혼자 뚫어내는 게 아니라 정의당 내에서든 외곽에서든 다른 인사들이 함께 길을 열어줘야지 심상정이 네. 갈 수 있는 보폭이 생긴다고 봐요. 심상정의 강력한 우군이 나타났어요. 방금 이창원 대표가 대선에서 이재명하고 국민의힘 후보하고 차이 별로 안 나고 이러면 심상정의 압박을 받을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또 안철수. 다른 후보에게 표밭을 잠식당하면 안철수입니다. 제가 심 의원님의 우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심상정 안철수의 묘한 의존 관계가 생긴 게 아닌가. 그냥 양쪽이 다 완주해버리는 겨 그냥. 그럼 심 입장에서 민주당한테 아니 안철수도 있는데 왜 내가 다 사퇴해야 되냐. 87년 대선처럼 그렇게 돼. 그러면 안철수도 아니 심 의원 또 그냥 간다는데 왜 나보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이제 양쪽이 그냥 가버리는 거죠. 안철수는 어떻게 될까? 안철수가 또 살아나고 있어요. 저 안 대단해요. 죽어, 안 죽어. 대단한 것 같아요. 역시 네. 돈이 있으면 그러니까. 쉽게 못 죽는다. 근데 안철수는 정치하는데 자기 돈 별로 안 쓴다니까 또. 그 먹고 사는 문제에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인 것 네. 같아. 안철수의 돈이 많다. 근데 나는 안철수가 뭘 약속을 해가지고 안 지키는 건 봤지만 자기가 뭘 이렇게 작심하고 얘기한 거는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안철수가 언제였더라 이게 한 3년 전쯤에 자기의 마지막 직업은 정치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사람 계속 봐야 돼요 어쨌든. 나는 그게 사실일 거라고 사실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야. JP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JP하고 안철수가 비슷한 게 많아요. 본인은 대통령이 못 되고 판은 계속 흔들어요. 근데 그러니까 삼지대. 딱 두 가지의 차이가 있는데 한 가지는 안철수는 JP와 같은 고정적 지역 기반은 없습니다. 예, 돈이 있죠 대신에. 그렇죠. 안철수의 지지 기반은 지역적인 게 아니라 이념적 당파적인 이런 쪽으로 형성이 돼 있는 거고 나는 근데 안철수가 왜 안 죽느냐 했을 때 안철수가 이제 정치를 한 지 10년이 됐거든요. 서울시장 선거부터 치면 10년이죠. 여당을 한 번도 안 해봤어. 단 한순간도 여당이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권력자로 안 네. 보이는 거야. 네.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아. 요번에도 나는 여당 안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완주하는 걸까? 아니면 결국 또 단일화를 하는 걸까? 자, 우리 여기서 예언을 해보도록 하죠. 안철수, 김동연 얘기도 해볼까? 김동연? 네. 오늘 김동연. 당 만들었는데 네. 새로운 물결? 뭐 하여튼 뭐 오징어당이라고 불러달라고 별명으로 오징어당이라고. 오징어당이 유력한 당명 중에 하나였대요. 마지막 판에 뭐의 약자인가요? 오징어 게임. 진지하게? 예. 그래서 별명을 오징어당이라고 뭐 해달래요. 상징되는 게 있어야 되잖아. 아니 뭐 여러 가지 갖다 붙이겠죠.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에 그 처해져 있는 그 시민들 그걸 상징하는 거였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스퀴드 파티야 그 그러면. 오징어 다리가 10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다양한 세력들을 다 품겠다. 그런 것도 있구나. 그게 왜 진지해져 갑자기.
하여튼 오징어당인가 샘물결당인가. 무슨 아니 뭐 프로야구 팀도 오징어는 안 쓰겠다. 동현 오징어 쓰형 같잖아. 근데 김동연은 뭐 여론조사로는 감지가 되는 수준이 아직 아니고 네. 그렇죠. 누군지를 모른다라는 네. 게 제일 크죠,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도 아니 사실 경제부총리 정도면 이게 있지 않습니까? 스펙이 빠방한 게 있잖아요. 아 근데 뭐 최재형 그 감사원장이 저렇게 됐잖아요. 네. 뭐 그 수준이 아닐까. 그 그 정도 아닐까. 오히려 종로에 국회의원을 도전해 보시는 게 그 국회의원 도전해도 대선 도전한 거나 득표율이 비슷하면 아니 그러니까 어디 내가 봤을 때는 거대 오히려 양당으로 양당으로 들어가서 이게 김동연이 잘 안 되는 이유입니다. 왜냐? 거대 양당 중 한쪽으로 올라탈 것 같기 때문에. 안철수도 올라탈 수도 있고 심상정도 올라탈 수도 있겠죠. 근데 안철수 심상정은 한계야. 어느 당으로 갈 거냐 붙을 거냐 했을 때. 근데 김동연은 양쪽 다 가능해 보여요. 양쪽 다 가능해 보이는 사람을 박쥐라고 하죠. 근데 나는 김동연이 끝까지 가보고 싶다는 진심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미지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고 김동연이 마크롱 얘기하는데 이게 안 먹히는 이유가 있어요. 마크롱하고 비슷한 건 있어요. 마크롱이 프랑스 사회당에 소속으로 경제장관을 하다가 탈당을 해가지고 신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좌파 우파 쪽의 표를 다 깨가지고 뭉쳐서 프랑스 정치사상, 유럽 정치사상 초유의 그 주류 좌파 우파를 넘어서는 중도 정당을 만들어서 일당으로 올리는 초유의 일이 일어나는데 김동연 또 민주당 정권에서 경제부총리 해가지고 탈당이 아니고 이제 뭐 일단 입당한 적이 없지. 예, 김동연은. 벗어난 거죠. 벗어나서 별도로 해보겠다. 이게 이제 자기가 생각했을 때 비슷하나 본데 마크롱은 나이가 그때 30대 후반이었습니다. 사람 쌩쌩해 보인다고. 김동연은 모범생 이미지 아니에요? 유승민보다 훨씬 더 모범생 이미지 아니야 오히려? 이게 좀 먹힐까 생각이 좀 듭니다. 김동연, 이재명, 홍준표, 김동연 나와가지고 흑수저 배틀해서 네. 누가 더 못 살았나. 그 배틀하면은 이재명, 홍준표가 막 입단 막 부릴 때 김동연은 중간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보니까 김동연이 내가 1등이고 아 못 산 거. 못 산 거는 거의 진짜 가난했던 거. 가난했던 아 거는. 김동연 진짜 뭐 김동연 성남 대단지로 강제 이주당해가지고 판잣집에 살다가 운막집으로 바뀌어요. 그래도 이게 뭐야 이재명은 부모님은 계셨잖아요. 네. 김동연은 아버지가 거의 소년 아버지가 가장처럼, 돌아가셨고. 소년사 가장처럼 했으니까. 김동연은 직장 생활도 좀 험하게 했어요. 그렇죠. 네. 직장에서 어느 정도였냐면 김동연이 그 바둑 두는 직장 상사한테 훈수 떴다가 뺨을 맞습니다. 네, 바둑. 왜냐하면 김동연은 그 실업고를 나와서 야간 대학을 다녔거든요. 근데 그 상사는 소위 명문대 출신이래요. 네가 뭔데 훈수 뜨냐 이래서 뺨을 맞았다는 거야. 사실 뭐 기재부 같은 곳에 아마 그런 분위기 엄청 많았을 거예요, 사실. 관료 출신이니까. 그거는 기재부 아니고 은행 다닐 다닐 때. 네.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러니까 기재부 다닐 때도 엄청 그랬을 거야. 공무원 됐을 때도. 그래서 김동연은 근데 이미지는 유복해 보이고 그렇죠. 사람이 네. 너무 점잖고 어. 이렇잖아. 그래서 김동연 혼자 뜨기는 어렵다. 김동연 마크롱 같은 경우도 그 앙마르슈 정당에 온갖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특히 젊은 사람 위주로. 그러니까 김동연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법인 유쾌한 반란인가 뭐 만들었었는데 아니요. 일단 이미지가 반란이 아닌데. 그러면 김동연 밑에 굉장히 반란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줘야 돼요. 허경이 형. 김동연 밑으로는 안 됩니다. 위로 가야 돼요. 네. 허경영이 또 이런 얘기 하겠다. 내가 대통령 되면 김동연을 국무총리로 임명하겠다고. 허경영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그 세 명을 놓고 쭉 봤을 때 키는 결국 심상정이 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아 JHK님이 곱게 자란 이명박 스토리 김동연. 막 운막집에 살았는데 어떻게 곱게 자랍니까? 예. 심상정이 왜 키를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김동연은 네. 이렇게 세력으로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혼자의 판단에 의해서 네. 이쪽도 갈 수 있고 저쪽도 갈 수 있는 거죠. 안철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안철수는 진짜 본인 결심에 따라서 국민의당이 움직이죠. 그렇죠. 어. 그런데 심상정만이 네. 심상정 본인이 이게 하고 싶더라도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민주당과 연정을 하고 싶더라도 음. 당에서 음. 그런 승인을 내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심상정이 다른 길을 모색할 이 수를 짤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제3지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심상정이 저는 키를 쥐고 있다. 동을 심상정이 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 오늘 김동연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철수 심상정과 대화 가능.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 김동연 또 좀 묘한 게 내가 김동연 정책을 보니까 뭐 다 동의하고 이럴 리는 없겠지만 이 좀 있어. 뭔가 이게 경제 관료의 강점이 살아난 건데 경제 관료들은 김동연 같은 경우도 보면 박근혜 정부 때도 잘 나갔고 이명박 때도 잘 나갔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노무현 때도 엘리트 공무원이죠. 노무현 네. 정부 때 비전 2030 만드는 것도 네, 김동연이. 초엘리트 공무원입니다. 근데 이 경제 관료의 강점이 뭐냐면 진보의 진보의 시대, 보수의 시대가 있잖아요. 나름 경제 정책의 트렌드가 있잖아. 그걸 다 겪어봤어요. 경제 관료들은. 그래서 경제 관료들 심지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꼴 보수 성향이라고 알고 있는 이헌재나 김진표 이런 사람들도 신자유주의는 끝났다. 뭐 이런 생각들을 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제 관료들이. 그래서 김동연 같은 경우도 보면 김동연 또 그게 있더라고. 경제 정책들이나 이게 진보적 요소와 보수적 요소가 섞여 있습니다. 심지어 토지 공개념 들어가 있어요. 김동연 경제 정책 중에 토지 공개념 들어가 있고 소득 주도 성장 이런 데는 또 비판적입니다. 경제부총리 때도 그랬죠. 그래서 김동연 경제 정책을 보면 좌파적 요소와 우파적 요소가 섞여 있다라고 하는 거라서 이게 하기에 따라서 안철수든 심상정이든 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김동연의 요번에 대선 출마하기 전에 냈던 책을 보면 내가 책은 못 봤어요. 근데 언론에 소개된 걸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찬성 그리고 내각제로 가야 된다. 요거 다 안철수 심상정 쪽하고 공통점이거든. 그래서 나는 뭐 이 사람들이 글쎄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지를 떠나서 지금 대선 개판돼 있잖아요. 요 셋이서라도 좀 모여가지고 뭘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토론 같은 거. 예, 토론 그냥 토론회를 자기들끼리 여는 거야. 뭐 꼭 방송사 섭외 안 되더라도 자기들끼리 그렇지. 열어가지고 전 두 가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정치 제도나 이런 거는 공통점이 많으니까 그런 거 확인해보고 두 번째 예를 들어 원전 문제로 안철수하고 심상정 싸우는 거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예. 원전 문제나 이런 걸로는 또 확 갈라질 거거든. 근데 그건 갈라져도 좋아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야. 나는 친원전 탈원전보다 중요한 게 이 문제를 어떻게 토론해서 가닥을 잡을 거냐. 이 절차적 민주주의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차이를 드러내면서 토론해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맨날 지금 토론을 해봤자 뭐 바지 얘기 나오고 임금왕 얘기 나오는데 예, 김동연, 심상정, 안철수라도 좀 정신 차려서 하고 그러면 잘하면 제3지대에서 잘하면 거대 양당 또 분발할 수도 있어요. 예, 지금 거대 양당이 저지경이 된 건 제3지대가 약해서이기도 합니다. 그 제3지대 스스로에도 책임이 있는 건데 어쨌든 좀 5개월 남았는데 5개월 남았나요? 4, 5개월쯤 남았나? 네. 좀 다들 분발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래가지고 진짜 좀 즐거웠으면 네, 좋겠습니다. 대선 대선이. 투표율 60% 초반이나 나올란가 모르겠다. 현재 흐름이라면 저는 투표장에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 본인이? 이게 네. 나도 뭐 한두 달 전에 글을 썼어요. 나 안 간다고 씨. 안 가거나 뭐 술 먹고 허경영 찍거나. 아니 그런 분들 있는 것 같아요. 그 민노당 이렇게 적고 나오겠다. 민노당이 왜 나와 여기서? 아니, 그러니까 민노당 적고 나오겠다. 그러면 뭐 이런 자민련 분들도 적고 있어요. 나오는 그러니까 자민련. 주변에 아까 전에 충청도에 유동층 많다 그랬잖아. 약간 자민련. 제 김종필. 그 진보적인 아저씨 하나 네. 막걸리 마시고 갖고 김종필. 진보적인 분들은
도저히 이게 못 찍겠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민주노동당 이렇게 뭐 쓰고 나오든지 뭐 그림을 그리고 나오든지 이런 분들이 아니 있더라고. 김종필이 그립다. 진짜 아니, 김종필이 그립다고. 큰 정치인들이 진짜 그리워. 네, 뭐 오늘 결론은 김종필. 김종필. 내가 떠나보니까 내 빈자리를 알겠지요. 네. 네. 충청 지역 방송 김수민의 뉴스 기장이었습니다. 우리 충청도 특집 한번 합시다. 아 제가 건너 직접 아는 게 아니라 듣게 된 집단이 있는데 신자민련이란 정당이 있대요. 네, 우리 아세요? 신민주 알죠. 공화당. 알아요? 네. 어떻게 알아요? 그 대구의 전 서구 의원이었던 네. 민부기 전 서구 의원이 네. 신자민련이요. 네, 신자민련. 이름이 다른 거 아닌가요? 아니 신자민련 그 민주당 그 민부기는 민주당 출신 아니에요? 맞습니다. 민주당 제명된 민주당하고 완전 딴판의 정당이죠. 네. 신자민련은. 네. 그리고 신자민련은 충청당이던데. 그런데 원래 이름도 충청당이었어요. 네. 그 근데 당에서 끝까지 갔다고? 네, 민부기 끝까지 의원. 갔습니다. 민부기 의원은 충청도 출신입니까? 아닙니다. 뭐 배우자가 충청도 출신이에요? 그건 아니고 네. 본인 서구 의원직이 박탈당한 이후에 네. 그 전에 민주당에서도 제명을 당했죠. 그럼 민주당하고도 틀어진 거요? 틀어진 민주당에서 제명을 먼저 거죠. 당합니다. 네, 먼저 당하고 민부기 의원직이 의원은 박탈됐죠. 이재명 지지자 아닌가? 이재명 지지자였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이창원 대표가 항상 네. 즐겨 보시던데 즐겨- 요즘 예, 내가 모르겠어요, 말이 없는 저도. 거 보니까 내가 SNS에 민부기 의원 팔로우 해놓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글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뭐 한 30분에 한 개씩 올라오고 이러니까 예. 맞습니다. 해제- 신자민련. 나도 SNS에 30분에 하나씩은 잘 안 올리거든. 아, 우리 네. 민북이 나 하루에 많이 올리면 6개. 응징문화연구소라고 만드셨는데 이분 잘렸어요? 의원? 네, 의원직 박탈됐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난 신자민련이라는데 좀 매력적이다. 예,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극우적인 것도 아니고 예, 그냥 충청인의 권익을 위해 만든 당이더라고요. 원래 이전에 당 이름이 충청의 미래인가? 뭐 맞아요, 맞아요. 네. 신자유민주연합 맞네요. 네. 네. 그런 분들도 난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근데 정치가 이제- 다 좌우로 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이재명 지지는 맞네요. 이분 참 재밌으신 분입니다. 민부기 의원은 열린민주당 가입도 고려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열린민주당 기초의원은 구미에 있죠. 구미의 신문식 의원, 네. 쌍욕 의원. 네. 뭐 제대로 된 사람이 없냐. 지방 정치까지 이 모양이니 대선이 잘 되겠습니까? 정치를 적극적으로 가집시다.